세계사를 공부하는 이라면 로마인 이야기를 꼭 읽어보라 하고 싶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거나 시간이 없다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해당하는 2권만큼이라도 꼭 읽어보길 권한다. 나는 내 아이들이 삼국지에 앞서 이 책을 해마다 읽기를 원한다. 길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사랑에 빠져버렸다.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시오노 나나미가 피렌체에 살고 있을 때 피렌체 경찰서 수사과장을 맡고 있던 이가 찾아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책을 빌려달라고 했다. 한 달쯤 지나 책을 돌려주러 왔을 때 그는 감상을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더군요. 만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가 지휘하는 군단에서 백인 대장이라도 시켜달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카이사르는 행운을 타고났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 비범한 인물이 뛰어난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악덕과 무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는 어떤 군대를 이끌어도 승리자가 되었을 테고 어떤 나라에 태어났더라도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음 5가지다.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 카이사르만이 이 모든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마이너스 이탈리아 일반 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역사 교과서. 인간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토록 깊이 통찰한 세익스피어였건만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인물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리어 왕은 걸작이지만 줄리어스 시저는 실패작이다. 마이너스 버나드 쇼 영국의 극작가. 문장은 거기에 쓰이는 언어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평소에 쓰이지 않는 말이나 동료들끼리만 통하는 표현은 배가 암초를 피하는 것처럼 피해야 한다. 마이너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카이사르는 카르타고 말로 코끼리를 뜻한다. 그는 어머니의 애정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평생 동안 그를 특징 지은 것 하나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도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낙천적일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나이에게 최초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은 어머니의 애정이다.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자연히 자신감에 뒷받침된 균형 감각을 얻게 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적극성도 어느새 저절로 몸에 배게 된다. 한 인간의 성장이라는 관점에 서면 철없는 유년 시절은 평화롭게 지내고 철들 나이가 되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주는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 설령 그것이 난세라 해도 생각할 거리를 풍부히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마리우스도 단순한 과거의 인물은 아니었다. 그는 로마군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징병제 대신 지원제를 도입한 인물이다. 대단치도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병역에 끌려나가는 소시민을 병역에서 해방시켜준 대신 실업자에게는 군인이라는 직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마리우스의 군제개혁은 사회개혁이기도 했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 이 인물의 가장 큰 특징은 좋든 나쁘든 언행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언행이 분명한 이에게 매력을 느낀다. 분명하다는 것은 곧 책임을 진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인물을 적으로 삼지만 않으면 명쾌한 말과 행동의 통쾌함까지 느낄 수 있다. 유능하다는 것만으로는 잘난 사람이라고 인정하긴 할망정 심취하지는 않는다. 언행이 늘 명쾌한 것이 남에게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법이다. 악평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술라의 강점 가운데 하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세간의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나이였다. 마리우스의 사륙은 복수행위였지만 냉정한 사나이 술라의 사륙은 민중파를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참극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개인적인 원한이 사륙의 이유라면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만 정치적 대의명분이 사륙의 이유이기 때문에 희생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실행도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술라는 시종일관 한결같다는 것이 특징이었지만 그 점에서는 카이사르도 나이 차이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술라와 비슷했다. 카이사르의 어머니 아우렐리아는 군계 일학으로 뛰어난 지성을 타고난 여자였다는 점에 고대 역사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 자기한테 매겨진 몸값이
20탈란트라는 말을 들은 젊은이는 껄껄 웃고 나서 내 놈들은 누구를 붙잡았는지 모르는 모양이군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몸값을 50탈란트로 올렸다. 기분에 따라 사람을 식은 죽 먹듯 죽이는 킬리키아 해적들한테도 젊은이의 얼굴은 50탈란트의 거금으로 보였을 것이다. 종자들이 돈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38일 동안 카이사르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었다. 그는 해적들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기는커녕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는 자고 싶을 때 해적들이 떠들거나 하면 종자를 보내서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기까지 했다. 해적들의 무술 훈련이나 오락에 참가하기도 했다.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 것이 재미있었을 테고 신체는 어쨌든 단련해두는 것이 상책이다. 또한 해적들을 청중으로 삼아 그동안 써둔 시나 연설을 들려주기도 했다. 누군가가 한눈이라도 팔면 지성이 모자라는 야만인이라고 욕을 퍼붓기도 했다. 그럴 때의 카이사르는 해적에게 둘러싸인 인질이 아니라 경호원에 둘러싸인 중요 인물이라도 된 것 같았다. 이 인질은 해적들에게 언젠가는 내 놈들을 목졸라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자주 위협하곤 했다. 하지만 해적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농담으로 받아들여 낄낄 웃을 뿐이었다. 50탈란트라는 엄청난 돈도 생각했을 것이다. 종자가 몸값을 가지고 돌아와 카이사르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해적들의 소나기에서 해방되자마자 그는 가까운 밀레토스로 달려가 배를 빌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해적을 토벌하러 갔다. 그는 밀레토스 근처 후미에 정박해 있는 해적선을 기습하여 해적들을 모두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해적들의 재물도 나누어 가졌으니까 50탈란트는 물론 되찾았을 게 분명하다. 카이사르는 처지가 뒤바뀐 해적들을 우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소아시아 속주 통독에게 보고하러 갔다. 하지만 총독의 관심은 카이사르가 몰수한 재물에만 쏠려 있어서 해적들에 대한 처리는 승자의 권리라 하여 카이사르에게 맡겼다. 돌아온 카이사르는 해적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모두 교수형에 처했다. 언젠가는 내 놈들을 죽이고 말겠다고 카이사르가 호통쳤을 때 해적들은 그가 농담한 줄 알았지만 이제야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카이사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로도스 섬에 도착하여 지성을 갈고 닦는 대학 생활에 들어갔다. 스파르타쿠스 반란은 반란 노예 6,000명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 늘어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는 것으로 끝났다. 카이사르는 인기를 얻기 위해 선물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선물한 게 아닐까? 여자는 인기를 얻으려고 선물하는 남자와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일념으로 선물하는 남자의 차이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법이다. 빛과 멋내기와 바람둥이로만 유명하고 머리를 긁을 때도 점잔을 빼면서 손가락 한 개로 긁는 32세의 젊은이. 천재는 자신의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천재다. 절망은 사람을 과격하게 만든다. 특히 고지식하고 왜곡으로 생각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과격해지기 쉽다. 경제활동의 활성화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낳는 경우가 많다. 카틸리나여,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대에 대한 증오보다 그대가 받을 가치도 없는 연민을 가슴에 품고 이야기하고 있다. 마이너스 키케로. 의심스러운 일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증오나 우정, 분노, 자비 같은 감정은 일단 잊어버리는 것이 정당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베일에 가려진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성의 무게를 두면 두뇌가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지배하게 되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감성이고 이성이 끼어들 여지는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조상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아닌가에 따라 매사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처 방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경우야말로 기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음모를 더욱 증오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태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기기 위해서입니까? 인간이 언행의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행동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지나치게 친절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미워해도 안 되며 무엇보다도 증오해 눈이 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는 보통 사람의 성질은 권력자의 경우에는 오만이 되고 잔혹함이 되는 법입니다. 형벌에 관한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 눈물과 불행 속에서 당하는 죽음은 형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자가 맛보는 온갖 비참함을 경험하지만 일단 죽어버리면 기쁨도 없는 대신 고통도 사라지니까요. 첫 화살을 쏘는 사람이 이번처럼 집정관 키케로라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에는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기회에 다른 집정관이 거짓 음모를 진실이라고 믿고 자기 손에 넣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일이 선례가 되면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집정관과 원로원 최종 권고가 칼을 빼들었을 경우 어느 누가 그 한계를 깨우쳐주고 어느 누가 폭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용감하면서도 분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약소국이었던 로마가 지금과 같은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조상들에 비해 훨씬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때 더 한층 깊은 사려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카틸리나 역모 사건에서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연설 중 카이사르의 아내 되는 여자는 의심조차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계의 패권자가 된 여러분 위에 마누라라는 또 하나의 패권자가 있다. 마이너스 데카토. 이때 클라우디우스는 키케로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복수를 다짐하게 된다. 왜 화가 나는가? 화가 나는 것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빚이 소액일 때는 채권자가 강자이고 채무자는 약자이지만 액수가 늘어나면 이 관계는 역전된다는 점을 카이사르는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빚을 많이 지게 되면 보증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많은 빚은 채무자에게 골칫거리가 되기보다 오히려 채권자에게 골칫거리가 된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대대장이나 백인 대장들한테 돈을 빌려 병사들에게 보너스로 주었다.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지휘관들은 돈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싸웠고 총사령관의 선심에 감격한 병사들은 전심전력을 기울여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카이사르의 내전기 중 그는 무덤에도 관심이 없었던 모양이다. 실제로 그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는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남의 돈으로 혁명을 해냈다고. 마이너스 후세의 카이사르 연구자. 로마인 이야기 4. 5권 한길사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옮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